들의 논문은 BLDB에서 발표한 마그넷이라는 그 대규모 스케일에서 데이터 프로세싱 하는데 셔플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작성된 논문을 발표드리려고 하는데요.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분산 데이터 프로세싱 프레임워크는 지난 10년 동안 대규모 데이터 분석 사용 사례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디스트리뷰터 데이터 프로세싱 핵심은 셔플인데, 셔플은 맵리디스 관계에서 동일한 키를 가진 튜플 데이터를 동일한 파티션에 두기 위해 데이터의 위치를 재조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셔플 오퍼레이션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셔플 시 스파크는 트랜스포메이션 연산을 인메모리에서 하지 않고 셔플 시 데이터를 디스크에 쓰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가령 스파크 SQL에서 쿼리를 그룹 바이를 하거나 어그리게이터 바이 키를 하게 되면 키의 해시된 값을 기반으로 파티션 사이에서 데이터를 분배하게 됩니다. 셔플은 두 가지의 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 맵은 단지 키의 해시 값을 계산하고 n개의 파일로 디스크상에 셔플 파일을 생성하고, 리듀스 관계에서는 이제 맵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머지를 해서 새로운 파티션을 만들게 됩니다. 만약 n개의 파티션을 가지고 n개의 RDD 쌍으로 트랜스폼 한다면 n 곱하기 m개의 파일을 로컬 파일 시스템에서 생성하고, 어, 파일, 파일을 줄이기 위한 최적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런 앞단의 작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를 놓기 위해 셔플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자들은 링크드인에서 스파크 엔지니어로 링크드인과 같은 많은 데이터를 다루는 넷플릭스, 우버, 페이스북 등과 같은 기업에서 스파크 얌을 통해 관리하고, 셔플 데이터의 경우 익스터널 셔플 서비스라는 ESS를 활용합니다. ESS는 말 그대로 셔플 데이터를 외부에 관리하는 것으로 네 가지 스텝이 존재하게 됩니다. 매퍼의 경우는 셔플 작업을 로컬 디스크에서 셔플 파일과 인덱스 파일을 생성하게 되고, 인스턴스는 이러한 셔플 파일과 다른 매퍼 작업에서 생성된 개별 셔플 블록을 위치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맵 태스크의 파티션의 키 해시 값을 따라서 변환된 레코드들을 정렬하게 되고, 리듀스의 셔플 작업은 셔플 블록을 찾기 위해서 ESS에 요청을 보내고 해당 셔플 블록을 가져오도록 시도하게 됩니다. 이런 ESS의 장점으로는 일시중지 중에도 셔플 블록 서비스를 활용 가능하고, 익스큐터가 없어지더라도 셔플 블록을 서비스에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ESS를 활용한다 해도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효율성과 신뢰성, 확장성 세 가지가 문제가 된다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각 부분을 세분화해 보자면, 첫 번째 이슈는 작은 셔플 블록으로 인해서 비효율적인 디스크 IO입니다. 링크드인에서는 셔플 파일을 기본적으로 HDD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스파크 셔플 데이터는 이메일 순서로 개별적으로 가진 셔플 블록으로 분할되고, 이 블록들은 보통 작습니다. 연결된 평균 블록 크기는 킬로바이트 단위로, 이러한 블록은 매일 수십억 개에서 클러스터에 읽히므로 하드디스크에 제공될 경우 IOPS의 제한으로 인해서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듀스의 셔플 패치 요청은 무작위 순서로 도착하므로 셔플 서비스도 무작위 셔플 파일에 데이터에 액세스하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액세스 패턴은 캐싱이 디스크 IO 효율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드디스크에 제한된 IOPS와 셔플 데이터의 액세스 패턴이 결합되어 디스크 처리량이 낮고 셔플 블록을 가져오는 데 지연이 길어졌습니다. 옆의 그림은 실제 클러스터의 총 스파크 계산 리소스 중 약 15%가 이 지연 시간으로 인해서 낭비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슈는 신뢰성 문제입니다. 프로덕션 클러스터에서 컴퓨팅 노드의 순전한 데이터 볼륨과 셔플 워커노드의 규모로 인해서 클러스터 피크 시간대 동안 서비스의 가용성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어, 이래,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셔플 데이터 가져오기 실패가 발생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단계 제시도가 발생되고, 워크플로우 SLL 위반 및 잡 실패 유발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옆에 그림과 같이 셔플로 인해서 일일이 스파크 단계에서 실패 수를 보여줍니다. 이는 19년도 말에서 말까지 하루에 수백 개에서 수천 개 이상으로 매우 높은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확장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스파크 워커노드가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추세에 따라 셔플해야 되는 데이터의 크기 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평균 블록의 크기가 감소될 수 있었습니다. 불필요하게 작은 블록을 처리한 경우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확장성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야기했고, 아래 그림과 같이 셔플과 워커노드의 트레이드오프에서 실제 워커노드가 커질수록 블록 개수가 크기가 작아지고, 그에 따라서 그 완료 시간대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들은 마그넷이라는 셔플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마그넷의 컨트리뷰션은 총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푸시 머시 셔플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베스트 에포트 어프로치를 통해 신뢰성을 높이고, 유연한 배포를 통해서 확장성을 높이고, 스태글러와 데이터 스큐를 완화시킵니다. 여기서 데이터 스큐란 일부 파티션의 데이터를 쏠리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데이터 스태글러란 이제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의 특정 단계에 속하는 매우 느리게 시작되는 잡을 의미합니다. 마그넷의 기존 구성 요소는 4개로 스파크 드라이버와 스파크 ESS, 스파크 셔플 단계에서 맵 태스크와 리듀스 태스크로 나누게 됩니다. 각 구성 요소별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파크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맵 태스크나 리듀스 태스크 아니면 셔플 ESS의 셔플 오퍼레이션을 코디네이트하게 되고, 맵 태스크는 원격으로 푸시하기 위해 셔플 데이터를 추가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ESS 같은 경우에는 원격으로 푸시된 셔플 블록을 허용하고 각각 고유한 셔플 파티션에 해당하는 병합된 셔플 파일로 병합을 하게 됩니다. 리듀스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스크를 인풋으로 가져오는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병합된 셔플 파일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시스템 내에서 마그넷의 컨트리뷰션이라고 말하는 총 4가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푸시 머지 셔플을 통한 효율성입니다. 푸시 머지 셔플은 효율적인 IO를 위해서 더 큰 청크를 생성 및 동일한 셔플 파티션에 속하는 셔플 블럭을 병합하는 솔루션입니다. 맵 태스크 동안에는 푸시 머지 셔플은 다음과 같습니다. 맵 태스크가 셔플 파일을 생성하면 셔플 데이터의 파일의 블록을 메가바이트 크기로 청크로 분할하게 되고, 동일한 파티션에 속한 서로 다른 매퍼의 블록은 동일한 마그넷의 ESS의 푸시 및 병합을 진행합니다. 또한 병합 과정에서 인덱스 파일을 통해서 정렬도 수행하게 됩니다. 스파크 드라이버는 셔플맵 태스크에서 함께 작동하는 ESS의 목록을 결정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중복 충돌 및 실패 처리도 지원하게 됩니다. 리듀스 태스크 동안의 푸시 머지 셔플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듀스 작업은 병합된 셔플 파일과 맵 작업에서 생성된 원래 셔플 파일을 모두에서 태스크 입력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또 ESS에서 병합된 셔플 파일에서 읽을 때 작은 랜덤 IO 대신 대규모의 시퀀셜 IO를 수행하여 IO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리듀스 작업은 병합된 셔플 파일에서 입력을 가져오는 것을 선호하게 되고, 블록 푸시 머지 프로세스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리듀스 작업은 병합되지 않는 블록을 사용하여 병합된 셔플 파일의 구멍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연결의 신뢰성을 위해서 베스트 에포트 어프로치를 사용합니다. 총 4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셔플 데이터를 구체하기 전에 맵 작업에서 실패를 하면 원격 블록 푸시가 트리거되지 않습니다. 또 맵 태스크의 일반 재시도가 시작됩니다. 셔플 블록의 원격 ESS를 푸시하는데 실패하면 몇 번의 재시도 후 마그넷은 이 블록 및 관련 청크를 푸시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푸시하지 않는 이런 블록은 원래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고,
세 번째 블록 병합 작업 중에 이제 ESS가 중복 충돌 또는 실패를 하여 블록을 병합되지 않는 경우 원래 병합되지 않는 블록을 대신 가져오게 됩니다. 네 번째로 리듀스 태스크가 병합된 셔플 블록을 가져오지 못하면 셔플 피치에 실패 없이 이 병합된 셔플 블록을 지원하는 병합되지 않는 셔플 블록의 목록을 다시 가져올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로 유연한 배포 전략을 통해서 확장성을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마그넷은 스파크 네이티브 셔플 과정의 빌드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셔플을 위해서 외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내결함성 제공 및 셔플 데이터 위치 및 메타데이터 추적 등 셔플의 모든 측면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클러스터 모두 배포가 모두 가능하게 되었고 온프레미스에서는 데이터 로컬라이티라는 이점을 가져와 확정성과 IO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클러스터 배포에서는 중간 셔플 데이터는 빠른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서 세분화된 스토리지에 접근 가능해져 확장성과 IO를 크게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데이터 스트래글러와 데이터 스큐 완화입니다. 데이터 스트래글러와 데이터 스큐는 실제 데이터 처리에서 일반적인 문제이며 실행 속도를 많이 늦출 수 있게 됩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 실용적인 솔루션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셔플 웹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연은 태스크의 런타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옆에 그림과 같습니다. 이러한 스트래글러를 완화하기 위해서 마그넷을 사용하면 스파크 드라이버가 블록을 푸시 머지하는 작업에서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는지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대기 시간이 끝날 때까지 스파크 드라이버는 지정된 셔플에 대해 모든 마그네틱 셔플 서비스의 새 셔플 블록 병합을 중지하도록 알리게 되고 이로 인해서 셔플 리듀스 단계에서 시작될 때까지의 몇 개의 블록이 병합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마그넷은 스트래글러의 부정적인 영향을 스파크 응용 프로그램의 런타임을 제한하면서 푸시 병합 셔플의 대부분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스큐는 하나 이상의 셔플 파티션이 다른 파티션보다 상당히 커질 때 발생하게 됩니다. 스파크에는 어댑티브 익스큐션 피처라는 데이터 스큐를 처리하는 기존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을 사용하면 각 파티션의 크기에 대한 통계가 런타임에 수집되어 데이터 스큐를 감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스큐가 감지되게 되면 조인 또는 그룹 바이와 같은 셔플 트리거 하는 오퍼레이터가 스큐된 파티션의 계산을 여러 리듀스 작업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스큐된 파티션을 여러 버킷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마그넷은 이러한 스큐 완화 솔루션을 잘 통합되게 되는데요. 웹 작업에서 이제 셔플 블럭의 청크를 분할할 때 마그넷은 미리 정의된 인계값보다 큰 셔플 블럭을 청크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스큐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그넷은 모든 일반 파티션에 병합하지만 크기가 임계값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파티션은 건너뛰게 됩니다. 왜곡된 파티션의 이제 경우 마그넷이 병합하지 않고 원래 병합하지 않는 블록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파크는 어댑티브 익스큐션의 스큐 완화 솔루션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밸류레이션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단일 스파크 셔플 서비스 실험과 프로덕션 단에서 스파크 셔플 서비스를 실험합니다. 각 실험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일 ESS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첫 번째 지표는 그 완료 시간입니다. 셔플 블럭의 피치 태스크의 경우 블록 크기가 커짐에 따라 셔플 서비스의 IO 태스크가 작은 랜덤 읽기에서 큰 순차적 읽기로 점차 전환됩니다. 따라서 그림 A에 나온 것과 같이 IO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완료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벤치마크에서 마그넷이 하드디스크에 읽을 때 작은 셔플 블럭의 부정적인 영향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번 셔플 서비스에 10kB의 블록이
150기가에 전송하는데 4시간이 걸리는 반면 마그넷은 5분이 조금 안 되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하드디스크와 SSD의 셔플 블록 가져오는 작업을 완료하는 시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전 벤치마크와 마찬가지로 1000개의 동시 연결을 사용하는 다니엘 ESS에서 블록 크기가 다양한 150기가의 데이터로 가져오게 되는데 그림 B에서 보는 것과 같이 SSD는 블록 크기가 변함에 따라 훨씬 더 일관된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는 마그넷이 기본 스토리지 하드웨어 관계없이 블록 크기를 키워서 SSD와 동일한 성능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셔플 블록 패치 및 푸시 작업을 통해서 디스크 IO의 효율성을 추가로 평가합니다. 하드디스크에 제한된 IOPS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디스크 읽기 쓰기 처리량을 측정하여 셔플 서비스가 블록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는 속도를 비교했습니다. 이 벤치마크에서 서로 다른 블록의 크기를 평가하는 것 외에도 셔플 서비스가 동시에 연결 수의 영향도 평가합니다. 블록 패치 작업의 경우 블록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셔플 서비스의 디스크 읽기 처리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그림 A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드디스크의 작은 읽기를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동시 연결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디스크 읽기 처리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증가된 연결된 수는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의 대역폭을 더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리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디스크에서 성능의 버틀렉이 발생되고 클라이언트가 사용 가능한 대역폭에 포함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블록 푸시 작업의 경우 블록의 크기가 변경될 때 디스크 쓰기 처리량이 일관됩니다. 블록 푸시 요청을 처리할 때 마그넷 셔플 서비스는 병합된 셔플 파일에 개별 블록을 추가하게 되는데 소량의 랜덤 경우와 달리 OS 페이지 캐시 및 디스크 버퍼와 같은 여러 수준의 캐싱을 통해서 소량의 랜덤 쓰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따라서 쓰기 처리량은 작은 블록 크기의 영향을 훨씬 덜 받게 된다는 것을 그림 B와 같이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덕션 단에서 셔플 서비스의 성능 평가입니다. 워크로드는 총 3개로 나누게 되는데 워크노드 1번 같은 경우에는 100기가 미만의 데이터를 셔플하는 짧은 SQL 쿼리입니다. 워크 2 같은 경우에는 400기가 정도의 데이터를 셔플하며 CPU가 모두 집약적이고 워크 3 같은 경우에는 IO 집약도가 높아 800기가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워크노드입니다.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맵리듀스 단계에서 런타임과 총 런타임으로 나누게 됩니다. 실험 평가를 보자면 워크노드 1의 경우는 셔플 오버헤드가 낮기 때문에 마그넷에 큰 이점을 보이지 않습니다. 워크노드 2 같은 경우에는 리듀스 단계의 런타임과 총 런타임은 마그넷을 사용하여 68%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CPU 집약적인 태스크에서도 마그넷이 셔플 작업을 최적화해서 상당한 개선을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IO 집약적인 워크로드 3의 경우 마그넷은 작업의 런타임을 크게 줄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그넷은 셔플맨 스테이지의 런타임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셔플 리듀스 스테이지의 런타임을 83%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마그넷이라는 셔플의 효율성 및 신뢰성 확장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제시하게 됐는데요. 셔플 블럭을 병합하고 라이트 및 리드 경로에서 최적화된 디스크 IO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에포트 어프로치를 통해서 셔플 서비스의 연결 문제를 완화시켰고 그리고 유연한 배포 전략을 통해서 확장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스태글러스와 데이터 스큐를 완화시킬 수 있었고 실험을 통해서 프로덕션 단에서도 태스크의 완료 시간대를 단축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게 셔플 서비스를 제안을 한 건데, 이 셔플 서비스가 실제로 어디에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크 내부의 내부를 직접 수정을 한 건가요? 어, 일부 다른 노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다른 노드에서 셔플을 관리하는 서비스 자체를 ESS라고 부르게 됩니다. 로컬에 ESS 자체를 지금 여기서 제안을 한 거예요? 어, 큰 규모의 셔플링이 일어나는 기업의 경우에 널리 사용되는 ESS라고 논문에서는 쓰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셔플이 스파크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셔플을 하라라고 명령을 주는 게 아니라 노드들 간에 같이 크로스로 연산을 해야 되는 경우에 셔플을 수행하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셔플 서비스라는 게 스파크 내부를 건들지 않고 가능한가요? 내부를 수정을 한 거 아니에요? 아, 이 내부를 수정한 건 수정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파크 드라이버가 ESS와 직접 소통을 해가지고 셔플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워크로드 2개 쓰고 있는데, 이 워크로드는 공개가 되어 있나요?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기업 단위에서 보안 문제로 공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설명만 쓰여져 있지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링크드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제 아키텍처를 보여주는 건데, 뭐,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특별히 뭐 논쟁거리는 없겠죠? 실제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니까. 뭐, 이게 왜 이러냐, 뭐, 이런 접근을 하기는 좀 제한적인 그런 사안들일 것 같고, 다른 학생들 질문 있으면 질문 해주세요. 저 질문 하나가 아니라 2개 정도 하겠습니다. 평가 결과에 보면은 워크로드 1, 2, 3번에서 모든 워크로드에서 리듀스 스테이지의 런타임은 줄었는데 맵 스테이지의 런타임은 전체적으로 좀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까요? 그 정도의 언급이 앞에 쪽에 있긴 했습니다. 원래는 셔플 단계에서 로컬에서 셔플 파일을 생성하게 되고 그거를 리듀스 단계에서 가져오게 되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ESS를 활용함으로써 그 기존에 생성됐던 셔플 파일을 더 큰 청크 단위로 한 번 더 만들게 되고 그것을 ESS에 보내줌으로써 맵 단계에서 한 번 2번의 리드라이트가 발생되기 때문에 조금의 성능이 조금 안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의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캐싱이나 뭐 OS 페이지 캐싱을 활용하면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논문에 적혀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트래글러랑 데이터 스큐 미티게이션에서 보면은 임계 값을 초과하는 파티션들은 전부 다 셔플 블록 머지에서 제외를 한다고 하는데 제외된 파티션들은 다시 어떻게 처리를 해주나요? ESS에서 병합되지 않는 셔플 파일과 병합된 셔플 파일 2개를 운영해 가지고 만약에 실패됐을 경우에 병합되지 않는 셔플 파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림과 같이 이런 식의 머지되는 셔플 파일이 있고 기존에 머지가 되지 않는 셔플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만약 실패했을 때는 머지되지 않는 셔플 파일을 가져와 가지고 작업에는 문제가 없도록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어요? 지금 이 셔플 서비스, 이 마그넷을 우리도 써볼 수 있나요? 공개가 되어 있어요? 예, 현재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음, 아예 파크 내부에 배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그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점은, 보통은 이런 이제 아키텍처가 기업의 어떤 핵심 기술이고, 예전 같은 경우면 이제 기밀 사항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공개하거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진 않고, 오히려 공개를 하지 않는, 내부적으로만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는데, 그 지금 그러니까 여기 이제 VLDB라는 학회가 뭐 그만큼 그 명성이 있는 학회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기술에 대한 공개를 감안하더라도 기업에 대한 홍보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이렇게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종의 팁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어떤 기업에서 실제 그 기업에서 코드를 보기 전까지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의 음,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잖아요. 외부에서는. 그럴 때 그래도 그나마 가장 최근에 그 기술적인 정보를 접근하고 알고 싶을 때는 뭐 지난번 뭐 우버 사례도 있었고, 우리가 여기 소개되는 자료들 보면은 간혹 이제 기업들에 대한 기업에서 실제 쓰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소개들이 나오는데, 이게 그런 걸 이제 조사할 때 이런 이제 탑 컨퍼런스들의 조사 발표되는 내용들을 잘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실린 논문들은 그만큼 좀 믿을 만한 정보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블로그에서 일반 사용자들이 작성한 그런 수준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검증된 그런 실제 엔지니어들이 작성한 논문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링크드인 엔지니어가 직접 작성한 논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발점이 됐던 게 구글에서 예전에 이제 GFS라고 구글 파일 시스템 2000한 3년도 4년도 그때 그 실제로 본인들이 개발한 HDFS 기반의 디스트리뷰트 파일 시스템 구조를 논문을 통해서 공개를 했어요. 그때 굉장히 좀 파장이 컸죠. 그때도 이제 그 아마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쪽에 탑 컨퍼런스였을 텐데, OSDI라고 하는 거기도 이제 탑 컨퍼런스인데 이제 그쪽이 공개가 되면서 뭐 기존에는 이제 이런 기업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잘 공개하지 않으려는 추세였는데, 구글에서 그렇게 선도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그 뒤로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또 오픈 소스도 그때를 좀 정점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최근에까지 이제 이런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좀 기업들이 쓰고 있는 최근의 최신 기술들을 좀 확인하고 싶을 때 이런 조사를 해보는 게 도움이 되겠다. 네. 다른 코멘트나 질문 있나요?